여러분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들어가며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이 환경과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생각해 볼 거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과 이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오염과 세계화, 고령화, 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물권을 포함한 물리적 자연환경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법과 제도 혹은 윤리와 도덕, 경제활동 등 인간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사회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환경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집적과 창달이라는 문화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정체성의 제고 그리고 인간 환경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시스템은 순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기술로 구성된 AI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그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TVN 드라마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요. 토일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업은 기업 창업을 말하는 거죠. 인공지능 창업을 하는 삼산텍이라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하고 배수지가 이제 경영자가 되었고 디자이너 한 명과 5명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미지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앱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눈길이라는 이제 그 앱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들에게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많은 불편한 분들에게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은 먼저 이전에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으로 시작하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죠. 그 I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서로 융합되어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과 정보가 결합되는 것이죠. 먼저 1차 산업혁명은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전기기관이 중대한 기폭제가 되어서 기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노동이 이제 많이 감소되었죠. 그리고 이 유럽의 지역에서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에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 이제 포드 시스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패러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석유 자원이라든지 전화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명해 가지고 2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지의 표지에 보면은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들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이죠.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노동의 부담이 축소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으로 나누어 발전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의 시스템이 결합해서 불연속성을 극복한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CPS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 모든 사물 데이터, 모든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져서 산업 인터넷으로 인더스트리 4.0으로 로봇 신전략으로 제조 2025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이 iOS 인터넷 오브 세이프티 라고 볼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이겠죠. 그리고 이제 5G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5 제너레이션인데 1세대 제너레이션 이제 1G 1G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음성만 이제 전환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2G는 이제 디지털로 변화되어 가지고 문자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3G는 화상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010 이 전화 시스템이 바로 이 3G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던 전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G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LTE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장기적 진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성망이라든지 무선 랜이라든지 인터넷망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LTE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G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GB를 10초 안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 제너레이션이라고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아니고 뭡니까?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 같은 경우는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적층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물체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5G,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AM을 통해 가지고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 제조 2025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산업혁명을 정리하면은 1차는 스팀이었죠. 전기. 그리고 2차는 일렉트리시티, 전기겠죠. 그 다음 3차는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4차는 CPS.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계화, 공업화, 정보화, 초연결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에서 개방과 공유 경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겠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데이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주관 기구였던 인더스트리 4.0의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전체 가치 연쇄 충돌을 조절하고 조직에서 새로운 차원이 펼쳐진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개인화된 고객의 수요를 고려하고 하나의 제품을 기획, 생산, 운송,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고객의 주문과 이에 연결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수집된 데이터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객체,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서 동적이고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여 스스로를 조직하고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치 창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주체성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뭐 알파고는 잘 아시지요. 데이터와 연산 규모로 사람의 판단 능력밖에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해서 유명해진 인공지능 알파고가 있죠.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프로그램이지만 계산력 증강의 결과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과 규칙이 정해진 틀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성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의 판단을 인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없고 사후에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알파고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입력과 처리 과정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알파고의 경우에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새로운 기보를 만들어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파고가 판단을 위해서 사용한 기초 데이터조차 스스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고의 승리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관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심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이웃이 될지 혹은 1위가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인간과 기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어쩌면 그동안 경쟁자 없이 지구를 지배하던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이제 많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택배 노동자에게 할당량을 책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거리 계산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거리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계산이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이 수직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수평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5분 단위로 5분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다음 업무까지의 계산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가 가로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잘못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의 주체성이 변화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술 비관론자였던 자크 엘룰이 경고를 하는데,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기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특정 단계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절대적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방법의 총체로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주의의 동인으로서 자본을 말한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반납하지요. 인간 통제 밖에 있는 기술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반납하게 되고, 또한 엘룰의 이야기로는 대안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대안을 만들지 않고 또 그 대안 자체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주체성의 변화 혹은 기술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부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든지 혹은 매트릭스라든지 기술을 부정하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영화 가이손과 같은 소박한 기술 결정론입니다. 가이손의 이 에드워드의 이 손, 가이손은 잘만 사용하면은 여기 그림에 같이 정원의 나무를 공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구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술 자체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지 그 기술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소박한 기술 결정론이고, 세련된 기술 결정론은 블레이드 러너를 볼 수 있는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로이라는 뭡니까 레플리컨트입니까? 이러한 인조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살 맹료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미디어는 마사지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혹은 의수 이론, 뇌의 확장이 이제 컴퓨터고, 그 다음에 발의 확장이 뭐 기차이기도 하고, 피부의 확장이 옷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기술 없이 살 수 없다, 기술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세련된 기술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딥러닝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1차 인공지능의 붐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지요.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서 추론하고 탐색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조금 냉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인공지능 붐이 1980년대에 다시 붐업이 되게 되죠. 컴퓨터에 지식을 주입하여서 똑똑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러다가 1995년경에 다시 이러한 지식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깨트린 건 뭐냐면, 1990년대 중반 검색 엔진이 등장했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게 되죠.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이 가능했고, 그리고 2010년대에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3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빅데이터 시대에 확산된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결합으로 인공지능 3차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딥러닝은 말 그대로 심층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주입하는 기계학습을 넘어서 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IoT에서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물 인터넷이죠. 이 IoE 환경으로 발전하고 컴퓨터의 성량이 향상되면서 인공지능의 진화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인데, 강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게 되겠죠. 커즈와일이 싱귤레리티라고 특이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50년 정도 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스탠퍼드 연구소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이 더글러스 엥겔바트를 중심으로 한 학파의 주장입니다.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 학파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인공지능 연구소의 인지과학자였던 존 메카시를 중심으로 한 학파의 주장이죠. 이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는 급속히 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인간에 필적하는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티브 호킹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앨런 머스크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공지능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초지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인류에게 주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구글이 만든 답, 정부가 만든 답, NGO가 정말 조심스럽게 만든 답의 결론이 뭐냐? 인공지능의 모든 끝은 인류의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환경과 인간에 대한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우리 환경이 바뀔까? 첫 번째, 정치. 쌍방 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냐?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통해서 혹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이 등장할 것인가? 두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신기술을 통한 경제적 기득권이 해체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기득권의 고착일 것인가? 세 번째, 직업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인간 노동력의 비중이 줄어들죠. 그러한 직종에서 혁신적인 직종이 창출될 것인가?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출될 것인가? 그리고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도 뭐 있지만은 사람들이 사고가 중지되고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의사결정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게 되면은 혹은 이제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뭐 조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론 형성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 자체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혼종 하이브리드라고 썼는데 이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고급적인 종으로 품질 향상이 될 것이냐, 혼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종이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바뀔 것인가, 그런 고민이죠. 탈육신의 시대에 전통적인 존재는 더 이상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결합하거나 기계 혹은 네트워크가 결합하거나 최근에 나는 여신이기보다 사이보그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도나 해로웨이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보그 기계와 결합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 동물권 선언을 통해 가지고 동물과 결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결합은 뭐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소통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화 공각기동대를 통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종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변화는 21세기 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트 슬로트다이크라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을 통해 가지고 배아복지를 비롯한 유전공학의 기술적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새롭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세기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영화 이제 가타카라든지 올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철학화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이버 초인 같은 경우는 21세기 초인 같은 경우는 바이오 아이, 생물학적인 주체에서 사이버 아이, 사이버 주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혹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 영혼의 불멸이냐, 혹은 인간의 멸망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현실의 불안과 한계를 극복하여 사멸하지 않는 세계를 찾아 나선 인간의 탐구 일정은 결국 네트워크 공간에서 천국을 창조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 영혼은 정신을 통해서 불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이제 트랜센던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소개하는 영화는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영화입니다. 1998년도 작품인데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죠.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아내를 찾아서 천국까지 이제 찾아갔던 것인데 그 천국이 뭐냐면 바로 이제 기술로 재현된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 대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가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였고 엘버트 교수라는 사람이 그와 대화를 합니다. 이게 진짜 나요? 나라는 게 뭔데? 자네 신체? 어쩌면. 그럼 신체가 없으면 그래도 나죠. 어째서?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생각 역시 우리 몸의 일부인 뇌를 통해서 하는데 하지만 생각이란 무형의 것으로 나를 존재하게 해주죠. 바로 그거야.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게 해답이야.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모든 무형의 것들이 이 유형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죠. 자, 그러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생각만 하면 돼. 생각이 현실이고 몸이란 환상이야.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뇌가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천국을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토론거리 한 3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카이스트의 이제 김대식 교수가 했던 이야기인데 인간 빼기 인간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인간 플러스 인간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도시에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이 회복되는 거죠. 생태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늘이 다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없는 것이 바로 지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체도 말했다시피 인간은 지구상의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제2의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장과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저는 이제 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패러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주가 되어 우리가 만든 기계인 아담과 하하가 우리 인간들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베어물고 기계들의 에덴 동산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래전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렇게 도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세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세 번째, 제우스의 판결입니다. 테미스와 테크네와 테미스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헤파에서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주었던 신이 프로메테우스지요. 그 결과로 이제 바위에 묶여가지고 간이 쪼아 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불만이 아니라 테크네, 기술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불과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러자 불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기술이 없는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제우스가 전령신이었던 헤르메스를 통하여 인간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과 정의감인 테미스를 주게 됩니다. 테미스는 실제로 이제 법률과 재판 정의를 주관하는 여신이죠. 실제로는 테미스의 딸 디케가 바로 정의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테미스와 디케를 혼용해 가지고 우리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테미스는 양심과 도덕을 또한 동시에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선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기술을 분배할 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테미스를 분배하라고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두 가지 덕, 즉 정의와 도덕이 없는 자는 국가의 질병으로 간주해서
폴리스에서 추방해라 혹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제우스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테크네는 뭐하고 동시에 함께 가야 되냐면은 바로 테미스와 함께 가야 됩니다. 테미스가 없는, 정의와 도덕이 없는 테크네는 다시금 인간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려면은 바로 이제 IT 혹은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겠죠. 그 다음에 이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NT, 나노 테크놀로지죠. 그 다음에 RT, ROTC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 테크놀로지. 이러한 ICT라든지 BT라든지 NT라든지 RT 이런 것들에 플러스 ET가 있어야 됩니다. ET. 외계인 ET가 아니고 E는 에틱스입니다. 에틱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이 윤리가 없으면 IT라든지 BT라든지 NT라든지 RT라든지 이런 모든 AI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모든 기술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품 그리고 정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곤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서로 존중하지 않죠. 서로 자신의 죄를 타자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낙원의 원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제가 제안했던 토론 3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